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의 친박계들까지도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라는 요구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미르재단과 K재단 그리고 청와대 비선 실세란 의혹을 받으며 두 재단의 핵심 인물로 떠오른 최순실 씨 문제를 네 분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분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검찰이 소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피고발인만 80여 명이 된다고 하는데요. 소 국장님, 네. 먼저 이 수사가 어느 단계에 와 있다, 뭐 난항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부터 좀 짚어주시죠. 지난 목요일 날 그 박근혜 대통령 발언 이후에 검찰 수사가 좀 빨라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죠. 원래 검사 3명이서 수사를 했었는데 2명을 보강해서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형사 8부 소속 검사 5명이 수사를 하고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최순실 씨, 독일에 머물고 있는 최순실 씨, 그리고 중국에 가 있는 차은택 씨의 소재 파악에 좀 하고 있고, 네. 전반적으로 문체부의 과장급 그리고 국장급 인사들에 대한 그 재단 설립 과정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조사, 그리고 전경련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됐고, 이제 출국 금지라든지 이성한 씨나 뭐 고영태 씨 같은 이 최순실 씨의 측근들에 대한 출국 금지 이런 조치를 취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관계도를 한번 판넬로 마련해 봤습니다. 이게 워낙 복잡해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하고 가는데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시면 고영태 더 블루케이 이사 두 군데 독일과 이 한국에 있는 블루케이의 이사로 되어 있는 펜싱 국가대표 출신의 고영태 씨 출국 금지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예, 계속 소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출국 금지가 됐고요. 그 고영태 씨는 뭐 최순실 씨의 최측근이다, 운전까지 해줬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고영태 씨가 여러 가지 사안을 증언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출국 금지했고, 이성한 그 전 사무부총장도 마찬가지로 이제 출국 금지가 됐습니다. 등등. 네, 미르재단의 전 사무총장이죠. 예, 네. 한 10명 정도 지금 출국 금지를 한 상태이고, 또 통화 내역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와 관련된 이 관계자들 사이에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이 통화 내역에 대한 조사도 현재 밀도 있게 진행이 되고 있고, 네. 동시에 이제 계좌 추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문제는요. 현 정부 청와대의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냈고 검사 출신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국감에서 형사 8부가 수사할 수 있는 사안이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증거인멸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시급해요. 관련자 출국금지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형사 8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 이게 수사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가능합니까 이게? 형사 8부에서도 이 사건을 수사할 충분한 역량을 아니 보유하고 그럼 빨리 있다고 압수수색을 하든가 생각하고 최병묵 편집장님, 왜 형사 8부를 지금 조응천 의원이 문제 삼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일, 이게 이제 일종의 권력형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은 사실 지금까지는, 과거에는 이제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했고, 지금까지는 이제 중앙수사부가 없어졌으니까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에서 주로 이런 일을 담당을 했거든요. 네. 특수부 일이라는 거는 집중해서 그 수사를 벌일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맡겼는데, 이번 경우에는 형사 8부에다 맡겼단 말이죠. 형사 네. 8부는 그동안 뭘 했느냐? 네. 주로 부동산 관련해서 고소고발 사건 같은 걸 했습니다. 네. 물론 검사가 뭐 형사부에도 있을 수 있고 특수부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로 전문 분야가 이제 그쪽 분야니까 네. 그쪽 분야에 관해서 상당한 수사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걸 맡겼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사실은 지금까지 검사는 3명 또는 2명 정도밖에 없었는데, 네. 근데 거기다 맡긴 걸 보면 수사 의지가 당초부터 없었던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을 받기에 십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서는 이건 그냥 적당한 선에서 그 수사를 안 하고 넘어가려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목요일 날 엄정하게 뭐 수사하라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이제 또 한 2명 정도를 추가로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형사 8부라는 그 담당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란 말이죠. 네. 그래서 보면 지금 법무부 장관도 그 단어를 잘 보셔야 되는데 수사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수사 역량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수사 의지라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파헤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는 게 중요한 것이지, 역량이야 뭐 다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또 지난 목요일 날 얘기를 하시면서 엄정 수사와 함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오고 이게 굉장히 숭고한 뜻을 가지고 사실 했고 그다음에 모금 과정도 청와대와는 관련 없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내놓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역량은 충분하지만 수사 의지가 중요하다. 과거 정권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아시는 대로 이상득 전 의원, 이명박 전 대통령 실세 형으로 유명했는데 당시 이 저축은행 의혹 비리 사건은 대검 중수부, 당시에는 이제 대검 중수부, 지금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담당을 했고 또 그 유명한 박연차 게이트, 이번 사건도 무슨 최순실 게이트라고 불러야 하는 것 아니냐. 아직은 뭐 이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 사건도 대검 중수부가 있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서울지검, 중앙지검 특수 2부, 특수부는 과거에 김홍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이 셋째 아들 사건, 최규선 게이트라고 불린 이 사건을 맡았는데 고 교수님, 이게 이제 수사 의지와 관련이 크다는 거죠? 그렇죠. 대검 중수부라든가 서울지검 특수부에서 맡았다는 것은 이런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단호한 척결 의지를 나타낸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형사부에서 맡았다는 것은 형사부도 뭐 일반 형사 사건이라든가 뭐 부동산 관련 사범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과연 형사부에 이렇게 맡겼을 때부터 이번 수사는 적당한 선에서 꼬리 자르기식 네. 아니면 시간 끌기 용으로 활용되는구나 하는 인식을 가졌는데 네네. 대통령의 목요일 대수비 발언 이후 좀 형사부 검사들도 보강을 하고 네.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나타내고는 있습니다만은 네네. 그러나 그러한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지금 뭐 핵심 말하자면 권력 핵심이라든가 또 최순실 씨까지 과연 수사가 될지 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이 대기업들로부터 짧은 시간에 800억 원 가까운 기금을 모금을 했느냐, 여기에 이제 강제성이 있었느냐, 자발적인 모금이냐, 이 부분이 이제 수사를 시작하는 중요한 의지가 되겠는데 이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인물로 떠오른 안종범 수석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기업 총수들한테 투자를 하라, 문화에 돈을 대라고 한 적이 없다. 자발적 모금으로 한다. 최순실 씨는 알지 못한다.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영삼 원장님. 네. 이 부분이 왜 중요한가? 이 수사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800억에 달하는 두 재단의 모금액이 과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낸 것인가? 대기업이 지금 굉장히 일도 많고 상황도 어렵고 이런 상황 속에서 800억 지금 전부 다 그 삼성부터 뭐 SK 이런 데 전부 30억, 20억씩 막 이렇게 지금 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돈을 과연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냈다. 그래서 모금 과정에 권력이 개입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이 사건이 최순실의 개인 비리인지 아니면 권력형 게이트로 갈 것인지에 굉장히 그 기로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모금 과정을 기본적으로 수사하는 게 수사의 출발점이면서도 수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그 모금된 돈의 이제 쓰임 용도에서 자금의 흐름을 보면은 네. 이제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자, 이와 관련해서 미르재단의 전 사무총장인 이성한 씨는 안종범 수석과는 다르게 자발적인 모금이라는 부분에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삼척 동자도 다 아는 건데 이게 실정법상의 증거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저는 그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 기업들이 그럴 리가 없고 그다음에 사무총장을 했던 분이요. 지금 이제 이 구도가 뭐 삼국지처럼 지금 등장인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문제 인물은 최순실 씨. 최순실 씨의 가장 측근인 고영태 씨. 네. 고영태 씨가 차은택 씨를 소개했고 그다음에 거의 고영택 씨 중심으로 해서 다시 최순실 씨 중심으로 해서 최초에 이제 재단 사무총장이었던 방금 말씀하신 이성한 씨. 또 이성한 씨 다음에 지금 또 정영한 씨랑 또 사무총장이 나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이성한 씨 얘기는 네. 현재 전 사무총장이죠. 이분 얘기는 결국에 그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냈다기보다는 좀 다른 상황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빨리 네. 검찰 수사가 이 부분을 밝혀야 된다는 거죠. 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차은택 씨 그리고 고영태 씨 이 두 핵심 인물에 대해서도 혐의가 확정이 돼야 최 국장님 이 이제 소환 조사라든가 어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을 텐데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에는 꼭 혐의가 확정이 안 되더라도 사실 그냥 현재 받고 있는 혐의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발부를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분들을 소환하는 문제는 사실은 지금까지 언론 보도나 이런 데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기업인들, 아니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박병원 그 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그렇죠. 문화예술위원회 네네. 그 회의록에 다 기록이 돼 있는 상황인데, 자, 대기업의 발목을 비틀어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네. 발목을 비틀었다는 얘기는 스스로 발목을 비틀 리는 없고, 그거는 어디 권력형 무슨 기관에서 발목을 비틀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자발적으로 낸 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 경총회장이 그렇게 얘기한 거는 굉장히 네. 그 기업들로부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이고, 자, 그리고 실제 또 언론 보도에 봐도 여러 기업의 그 물론 익명입니다만은 그 간부급 임원들이 우리가 그걸 자발적으로 낼 리가 있겠습니까? 네. 라고 지금 증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관련해서 이 중요한 발언이 있습니다. 정동구 이사장이라든가 이 전 사무총장 또 사무총장이 이 모금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항상 누군가가 정현식 사무총장을 통해서 지시를 내렸고, 나는 그러니까 전 이사장, 일대 이사장인 정동구 이사장 꼭두각시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저게 말이죠. 지금 그 안에서도 다 이제 뭐 누구 이렇게 얘기는 안 하고 그냥 회장님으로 통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회장님이 고영태 씨 말에 따르면 회장님은 최순실 씨다 이거예요. 네. 고영태 씨도 사실 언론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 최순실 씨라는 이름은 얘기 안 해요. 네. 자기네들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회장님으로 부른다는 것이고, 지금 정동구 전 이사장 얘기도 회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무총장을 통해서, 정현식 사무총장을 통해서 자기한테 지시를 했는데, 나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걸 전부 다 제동을 걸더라. 네. 그리고서 시키는 대로만 하라. 그런데 또 고영태 씨 그 진술에 따르면 이 회장님은 자기가 시키는 거 외에 본인이 뭔가 창의적인 생각으로 하려고 하는 걸 제일 싫어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를 이제 오바한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오바하는 걸 제일 싫어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최순실 씨가 정현식 미르재단 사무총장을 통해서 그 이사장한테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십시오라고 계속해서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사실상 미르재단은 최순실 씨가 지휘하고 감독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 최순실 씨도 아니고, 그러면 정경련의 이승철 부회장이 뭐 내라 그래서 그거 낼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거기서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 정동구 이사장 말고 이제 이성한 사무총장 후임의 정현식 사무총장 아닙니까? 그렇죠. 이 정현식 사무총장이 대기업들을 돌아다니면서 한 7, 80억의 후원금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려져 그런데 있죠. 거기에서 대기업에서 돈이 너무 많아서 30억을, 모 대기업 같은 경우는 30억을 요구해서 너무 많아서 지금 후원금을 안 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럼 그런 부분은 가서 조사하면 금방 나올 상황이죠. 양측을 갖다 불러보면. 지난번에 보면 이성한 전 사무총장이 언론에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다. 네. 70개 정도. 그때 없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 녹음 파일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지난주 목요일에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재단과 관련해서 9분 넘게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이 얘기를 들어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문화, 체육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우리 문화를 알리며 어려운 체육 인재들을 키움으로써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수익 창출을 확대하고자 기업들이 뜻을 모아 만들게 된 것이 두 재단의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많은 재단들이 기업의 후원으로 이런 사회적 역할을 해왔는데 정경련이 나서고 기업들이 이에 동의해 준 것은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재단들이 저의 퇴임 후를 대비해서 만들어졌다는데 그럴 이유도 없고 사실도 아닙니다. 만약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서 자금 유용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입니다. 나뉜 것을 저희가 모은 겁니다. 이제 이 재단과 관련한 설명, 대통령의 설명이 9분 가까이 이어지면서 투자를 부탁했고 과정은 이렇고 재단에는 문제가 없고 좋은 일을 했고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약 자금 유용, 돈을 이용한 일이 있으면 누구라도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재단 과정을 소상히 알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게 했고요. 다만 최순실 씨의 최씨, 치읓자도 안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의 치유자도 안 나오고 또 최순실 씨가 관여한 어떠한 흔적도 여기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죠. 네. 그런데 따져보면 그동안 청와대는 이런 미르 K스포츠재단 얘기가 나왔을 때 전혀 관련이 없는 듯이 얘기를 쭉 해왔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얘기다. 또 뭐 안종범 수석도 국회에도 그랬고 다른 데서도 자기는 전혀 관여한 적이 없고 정경련에서 마지막에 다 모금해가지고 다 이렇게 모금을 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이전에 문화 융성을 위해서 문화 투자를 기업 재벌 총수들한테 어떤 모임에서 두어 차례 부탁을 했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모였다 그럴 때 그러면 대통령이 부탁을 했다 하는데 그러면 그런 그 재벌들이라든가 그에 참여했던 총수들 네. 입장에서는 이건 말하자면 기여를 해라, 돈을 기부를 하라는 강력한 압박으로 받아들이지 그걸 자발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이 나오면서부터 네. 바로 정경련에서 작업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경련은 하나의 대통령의 그러한 발언을 시발점으로 해서 말하자면 심부름하는 역할을 했지 네. 정경련에서 말하자면 이러한 기획을 다 해갖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모금했다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와 관련해서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충격적으로 나왔습니다. 26%를 기록했다가 1%포인트가 빠져서 지금 보시는 대로 25%포인트, 죄송합니다. 25%까지 떨어졌어요.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통계적으로 여론조사의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사실상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지한다는 말이지만 소극적인 지지 의사, 다시 말해 침묵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소국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박 대통령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 30%대를 넘나드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콘크리트 지지율이 있다라고 그동안에 이제 저희들도 이야기하고 많은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이야기했는데 그게 지금 무너졌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본다면 박 대통령의 그 지지도 부분이 박 대통령에 대한 강고한 어떤 지지세 자체가 와해됐다. 네. 왜 그렇게 됐는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제기되는 이런 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포함하는 많은 부분에서 이 국민들의 바람과는 거꾸로 가고 있다. 네. 수석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뭐랄까요 더 이상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판 자체도 안 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 뭐 그것을 보여주는 지지도가 아닌가. 네. 근데 그 지지율에서요, 그 그래프를 아까 보여주신 걸 다시 보면은요. 네, 다시 한번 볼까요? 첫 주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하향 곡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내내 이 최순실의 그 개인 비리든 아무튼 재단의 문제든 그다음에 우병우 수석 문제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스타일에 있어서 이 불통해 그런 이미지가 계속 국민들로부터 이게 멀어져 가는 게 한 달 넘게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걸 저는 그래프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요. 꼭 이제 그 샘플 숫자가 좀 문제이긴 하지만 흐름으로 보면은 이 지금 갤럽의 이번 주 조사도 그렇고 그 앞전 조사도 그렇고 수도권에서 지지율은 거의 10%대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대통령의 이염수위 전에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서 봅니다. 그러니까 저 지지율을 종합적으로 뭐 25%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물론 뭐 충격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그보다는 저걸 하나씩 뜯어보면 더 위험한 신호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네. 과거 사실은 일반적으로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에 대해서 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한 네. 70%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70%가 국정 지지율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게 90%가 넘었습니다. 네. 90%란 건 뭐 거의 100%에 육박한다는 얘기고 연령대별로 봐도 과거에는 그래도 50대부터 60대 정도까지는 50대에서는 긍정과 부정이 비슷했고 네. 60대에서는 긍정이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50대도 긍정 부정의 지지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60대 빼고서는 예를 들어서 20, 30, 40, 50대까지가 전부 다 박근혜 대통령을 다 떠났다. 이 얘기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저 25%도 또 앞으로 계속해서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지금 우병우 수석 문제를 비롯해서 최순실 문제부터 이런 것들도 지금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그 변화를 가져올 기미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추세가 그 반등의 기미가 없을 것이다 하는 점에서 더 비관적인 것이죠. 자, 이 문제가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원인 때문이지만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순실 씨 의혹, 제기되는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뭐 절친이다, 그보다 더 가까운 사이다, 여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을 언니라고 부르고 40년간 절친한 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는 사이는 분명하나 절친하게 지난 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이 이정현 대표는 또 이 관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된 후 4년 동안 그렇게 좋아하는 남동생, 올케, 조카를 청와대에 한 발자국도 못 들어오게 한 사람이 박 대통령이다. 억지스럽게 공격하는 것이 야당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원종 실장의 얘기는 사실상 대통령의 의중을 전한 것인데 절친이 아니라는 얘기를 거듭 반복한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이원종 비서실장이 절친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40년간 어떤 사람과 사귀었다. 말하자면 가까이 지냈다 하면 그것이 절친이 아니고 뭡니까? 네. 말하자면 최순실 씨는 대학생 시절부터 그러니까 한마음 봉사단 예,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박근혜 그 당시 명예총재가 됐었을 거예요. 1979년 6월 10일에 찍힌 동영상이고요. 네. 당시에 그때부터도 단국대 대학원 1학년에 다니던 단국대 대학생. 최순실 씨. 예. 예. 그때부터도 박 대통령과 아주 가깝게 지냈고 1980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난 뒤 1980년에 대통령 돌아가신 박정희 예.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난 뒤 1980년에 한국문화재단 이걸 만들었습니다. 네. 그때 그 문화재단의 이사장이 박근혜 대통령이고 지금의 그 부원장이 말하자면 최순실 씨입니다. 그 최순실 씨가 2012년까지 32년간을 모셨습니다. 네. 거기에서. 그런데 그런 분을 절친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할 것이며 특히 이정현 대표도 물론 맞습니다. 동생은 말 것도 없고 조카들까지도 청와대 예. 근처에도 못 오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분노를 한 게 뭐냐. 도대체 그렇게 친인척까지도 그렇게 철저히 막으면서 왜 최순실 씨에 대해서만 그토록 많은 이런 그 의혹이 있을 정도의 그런 권한과 비선실세 역할을 맡도록 했느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의구심을 갖고 있고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거기에 대해서는 박지만 이지 회장이 한마디로 지난번에 얘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피보다 진한 물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죠. 예. 거기에서 피는 본인이고 물은 최순실 씨인데 네. 피보다 진한 물은 본인보다 최순실 씨가 가까우니까 지금 이정현 대표가 얘기했듯이 가족도 4년간 멀리했다. 아니 근데 최순실 씨는 멀리하지 않았다는 그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비서실장 얘기나 저런 분들이 그 뭐 절친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는 이제 사실 한 15, 16년 동안 저 부분을 취재를 해왔지만 지금 비서실장이 너무 그냥 형식적으로 밑에서 써온 원고만 네. 읽어서 답변을 하신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취재 기자로서의 경험을 또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약 2년 전이죠. 청와대 문건 파동, 유명했던 유출 파동이고 십상시 파동이다. 정윤회 사건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을 때 당시에 박관천 경정 그리고 조웅천 민주당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권력 서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최순실 씨가 1위, 정윤회 씨가 2위고 박 대통령은 3위에 불과하다. 물론 이것은 박 씨 개인의 사견이었고요. 이게 새삼 요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웅천 민주당 의원, 당시에는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냈었는데 내가 청와대 근무할 때도 정윤회 씨와 최순실 씨 근처에 가면 소리 소문 없이 다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항상 유념하고 살았는데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쫓겨났다. 이게 이제 지난 18일 국회 법사위 국감장에서 한 얘기입니다. 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대로 이 얘기를 하면 낮의 대통령과 밤의 대통령이 다르다. 한마디로 그런 얘기인데. 네. 현실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얘기가 설득력을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이 박관천 경정이나 조홍천 민주당 의원은 어쨌건 권력의 핵심부에서 나름대로 정보를 많이 만졌던 그런 사람들이고 그 세계 속에서 움직이는 나름대로의 권력의 어떤 메커니즘
권력의 힘의 구조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최순실 씨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분명하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최순실 씨가 어쨌건 지속적으로 청와대의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이제 여러 분야에서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최순실 씨의 전 남편으로 지난번 이 청와대 문건 유출 파동, 방금 말씀드렸던 당시의 핵심 인물이었던 정윤회 씨가 있습니다. 그 정 씨의 아버지를 한 언론이 단독으로 인터뷰했는데 이 내용을 저희가 좀 간추려서 봤습니다. 이 어떤 내용인지 알려드리면요. 정윤회 씨의 사생활 문제 때문에 이혼했다. 이런 소문이 많은데 사실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 아버지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이유는 다른 데 있다. 애비가 좀 힘을 많이 받았나. 애비는 여기서 이제 정윤회 씨 자기 아들 얘기입니다. 박 대통령이 믿고 하셨나 봐요. 아들한테. 그리고 애는 너무 자신을 가졌는데 그게 유연희 애미. 유연희는 이 정유라 씨의 원 이름, 그러니까 개명전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정윤회 씨와 최순실 씨의 딸이죠. 그 애미니까 역시 최순실 씨 보기에는 좀 불안했었나 봅니다. 활동하는 것을 조금 억제했나 봐요. 우리 애가. 윤회가 거기서 실망한 거죠. 자기가 신임을 얻어 한참 성장해 가는데 왜 나를 도리어 대통령에게까지 그렇게 뭐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저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윤회 씨 아버지가 사실은 정윤회 씨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을 저기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저희 얘기에 따르면 결국 정윤회 씨도 박근혜 대통령이 된 이후에 상당한 힘을 쓰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힘을 쓰고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최순실 씨가 견제를 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박관청 경정이 얘기한 것과 이렇게 그 얘기를 같이 해보면 결국은 우리나라 권력 서열 1위와 2위가 다퉈서 2위가 무너졌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에요. 네. 물론 저 말을 뭐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정윤회 씨 아버지에 따르면 정윤회 씨도 상당한 정도로 권력을 행사했고 근데 그렇게 권력 행사가 점점 커지니까 그걸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얘기해서 견제를 하는 바람에 두 사람 사이가 멀어져서 끝내는 이혼까지 이어진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지금 정윤회 씨 아버지가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도 한 말씀. 예, 말씀 정윤회 주십시오. 씨 아버지도 그러한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윤의 딸도 정유라 또 그 세계 승마협회 자기 소개에 아버지를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대통령 보좌. 대통령 보좌. 예. 거기서 그냥 듣고 온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자기가 보니까 그동안 뭐 쭉 집안에서 얘기하는 여러 내용이라든가 또 활동을 보면서 아버지가 대통령을 보좌하고 했구나. 그러니까 거기다 썼을 거예요. 네. 다른 언론의 얘기긴 합니다만 최순실 씨가 서울 강남에 카페를 열어서 이 여러 유력 인사들을 그쪽으로 불러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고 그런데 갑자기 돌연 얼마 전에 폐쇄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니까 이런 설이 또 있었습니다. 독일로 출국을 했다. 이건 지금 알려져 있는데 과연 독일 어디에 있는 것이냐. 이 이슈를 둘러싸고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한 인터넷 매체가 취재진을 독일로 보내서 그 독일의 이제 현지 모습을 찍어서 이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최순실 씨 모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더 팩트라는 매체의 사진을 저희가 인용한 건데요. 그 거처의 사진인데 거기서 지금 연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저건 이제 최 씨 모녀는 없습니다. 조력자들이 있었다. 저분이 이제 승합차에서 뭔가 내리고 싣고 거기 보면 삼성의 전자의 기어2 그 여러 전자제품 박스, 빈 박스도 보이고 한다. 저희가 이제 그 최순실 씨가 머물렀고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그 프랑크푸르트 외곽의 호텔의 모습들을 찍은 겁니다. 그렇다면 어디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모릅니다. 검찰도 소재지를 아직 파악은 못한 것 같다. 또는 아직은 뭐 소재지를 파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지금부터 이제 소재지를 파악해 놓지 않으면 나중 소환에 대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 모녀가 그 한국을 떠난 거는 맞는데 그건 이제 인천공항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독일로 갔다. 거기까지는 됐어요. 그런데 EU 국가라는 거는 사실 그 안에서 어디를 가든 간에 제대로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아마 이제 추적을 하고 있을 것이고 저것도 이제 언론 보도인데
저거는 4월 달에 그 사실은 짐 18개 중에 첫 번째 짐 그 태그예요. 예, 그런 거 짐표죠. 보면은, 예. 그렇게 보면은 저걸 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그 모녀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4월 달에 독일로 간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고, 지금 현재 더 팩트 보도대로라면은 그때가 뭐 6명 정도가 아직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조력자들이 조력자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해가면서 있는 걸 보면 독일을 아직 떠나지 못한. 거기에 그 호텔하고 그다음에 그 근처에 주택 3채까지가 현재 나왔어요. 근데 이 3채에는 다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 확인이 되고 있는 걸 봐서는 혹시 거기에 뭐 또 집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집에 지금 은신하고 있고 저 조력자 6명이 여전히 도움을 주고 있는 것 아니냐. 식료품이나 뭐 필요한 물품을 나르고 있다, 이런 정황적 그렇죠. 추적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논란 속에 전 남편인 정윤회 씨는 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채널A 취재진이 2번에 걸쳐서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딸 정유라 씨에 대한 걱정 상당히 했는데 직접 저희가 간추려서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잘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뭐 조사를 해서 잘못한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되겠지만, 걔도 열심히 참 하는데 5살부터 했어요. 열심히 하고 그게 전부인데 너무 좀 이렇게 잘하는 애한테, 그때 18살인데 뭐 그때 뭐라 그랬겠어요. 그런 부분도 좀 가만히 좀 대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야. 8살인데 뭘 알겠느냐. 이 얘기는 이제 최근에 논란이 된 SNS상의 발언까지도 감안한 아버지 얘기인데, 그렇죠.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아버지로서는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정유라 양도 어떻게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승마를 쭉 하면서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그 고된 훈련을 받고 하면서 좀 안타까운 면도 있었기 때문에 네. 정유라 씨가 돈도 실력이야. 이런 그 SNS상에 나와 있는 얘기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감도 느끼고 어떤 낭패감, 좌절감 같은 걸 느꼈을 법한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직 어리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뭐 해명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이건 네. 부모 입장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네, 여기서 그러니까 논란이 된 그 정윤회 씨의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들어보고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네. 속상하더라고. 그 5살부터 그렇게 해갖고 열심히 그냥 새벽부터 가고 웅덩이다 짓물로 그렇게 해가지고 말이지. 그것도 실력도 인정받은 거 아니야. 아니 그 실력도 인정받고 그랬으면은 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나도 이러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내가 또 해줄 것도 없고, 내가 뭐 다 어쩌겠어요. 할 수 없지. 안장에 올라타서 이제 말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엉덩이 짓물 얘기 나오고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예, 민 원장님 계속 말씀. 근데 인간적으로 이제 딸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그런 얘기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가 된 상태에서 좀 냉정하게 봐야 된다. 저렇게 5살 때부터 엉덩이에 진물이 나오도록 승마 실력을 닦고 했지만은 국제적 수준에서, 그 다음에 국가대표로 선발 과정에서 혹시나 특혜나 어떤 의혹은 없었는지, 그리고 또 그거 실력으로 이화여자대학교를 입학할 적에 또 어떤 특혜나 의혹은 없었는지, 그리고 학사 관리할 적에는 분명한 특혜가 지금 현재 다 정황이 지금 다 드러났기 때문에 국민적 비난이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정유라 씨의 굉장히 튀는 발언, 특히나 정말 흑수저의 아들, 딸들에게 절망감을 주는 그 발언 때문에 국민적 비난이 나오기 때문에 자꾸 정유라 씨가 인간적으로 저렇게 감사한 듯한 발언입니다만은 저는 저거 별개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자꾸 이정현 대표도 그렇고 비서실장도 그렇고 자꾸 최순실 씨의 어떤 개인 비리 수준으로 가면서 대통령하고 자꾸 단절시키려고 이렇게 하는데,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그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사실관계하고 국민들이 바라보고 차이가 있을 적에는요, 국민들이 바라보는 눈에 맞춰서 정치인들은 책임을 져야 되는 네,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래서요, 친박계 안에서도 이제 친박계 일부까지도, 뭐 비박계는 물론이고 야당은 뭐 대단히 격렬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얘기들, 뭐 김무성 대표, 김문수 전 경기지사 이런 얘기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털 건 좀 털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얘기가 있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도 그랬고, 어떤 형태로든 국민 의혹은 털고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문수 전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에 이런 얘기 남겼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독일로 출국한 최순실 씨를 조속히 입국을 시켜서
진실을 밝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 어제 이제 SNS에 올린 글이고요. 김영우 국방위원장 비박계죠.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꿈쩍도 않고 있다. 좌순실 우병우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좌순실 우병우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최 편집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사실은 저 최순실 씨와 우병우 씨가 뭔가 연결돼 있다. 또 이런 의혹도 조홍천 의원이 한번 제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우병우 민정수석이 청와대에 들어간 것이 최순실 씨 어떤 영향권 내에서 들어간 건 아니냐. 이런 왜냐면 그 당시에 공직기강 비서관을 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저기에 관해서 뭐 설이든 정보든 가지고 있을 개연성이 있고 네. 그러다 보면 자, 저 두 분이 그 뭐 나눠져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혹이나 이런 것이 제기가 됐습니다만은 사실은 한 몸일 가능성이 있고 네. 왜 그러냐면 우병우 민정수석의 역할이라는 것이 저 최순실 씨 같은 사람들이 대통령 주변에서 사실은 그 어떤 비리나 이런 데 연루지되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의혹이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민정수석실에서 대통령한테 제대로 보고를 안 했으니까 지금 최순실 씨 사태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보면 저 좌순실 우병우라는 것이 아마 헛말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